제가 처음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접한 건 고등학교 때였는데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 유튜버는 엔트로피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농담도 하던데요. 오늘은 엔트로피가 왜 태어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들어서 유럽에서는 증기기관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산업혁명을 견인하게 됩니다. 최초로 기계화된 방직 공장이 만들어지고 증기기관차가 사람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기관이라는 말이 좀 학술적인 냄새가 나는데 영어로는 그냥 엔진이죠. 제임스 와트를 증기기관의 발명자로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그가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기존에 있던 증기기관의 효율을, 낭비되는 열을 최소화해서 드라마틱하게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발명자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와트의 증기기관이라는 말이 사실상 증기기관을 지칭하는 어떤 일반 명사처럼 사용됐다고 그러죠.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이 박물관에 전시된 증기기관도 이게 와트의 설계를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그런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엔진의 효율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가 사람들의 관심이겠죠. 증기기관처럼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서 일을 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열기관의 그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의 상태를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면상에서 이 기체의 부피는 한 사이클 돌면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할 것이고 압력도 마찬가지로 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을 하겠죠. 이 사이클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폐곡선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 폐곡선에 해당하는 양이 이 기관이 한 사이클 동안 외부에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사이클은 어떤 모양일 것이냐? 이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 사이에서 동작하는 열기관에 대해서 사디 카르노라는 그 당시 이제 프랑스 과학자가 가장 이상적인 엔진 사이클을 제안하는데 이게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엔진 사이클은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효율이 가장 높은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온도가 변하는 동안에는 이 실린더에서 열을 뺏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이제 단열 과정이 되고요. 처음에 높은 온도에서 열을 받거나 낮은 온도에서 열을 잃을 때는 다시 수축을 해야 되니까 열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등원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리버서블하게, 쿼시스태틱하게 그렇게 열을 주고받아야 이제 효율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효율은 이 기관이 높은 온도에서 받은 열 에너지를 얘가 실제로 수행한 일에 대해서 이 열 에너지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이 효율은 100%가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낮은 온도에 소위 말하는 히트 리저버, 낮은 온도에서 이 실린더는 열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기관의 효율은 이제 한계가 생기는데 그 값이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열기관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서 열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연구하던 클라우시우스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의 값을 도입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열과 역학적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어떤 양을 이제 정의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이거를 처음에는 equivalence value, 동등값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등값이라고 하면 열이라는 속성과 일이라는 속성 사이에 변환이 일어나는데 이 변환 시 동등하게 유지되는 어떤 속성의 값을 가정한 것이죠. 그리고 후에 이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개선하면서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트로페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변환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앞에 N은 에너지의 N을 따온 건데 이거 역시 이제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에너지랑 유사한 느낌의 단어를 만들어서 이 속성이 에너지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나타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값은 카노 사이클처럼 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는 보존이 되는데요. 비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비가역적이어도 이제 사이클을 도는 동안의 그 기관 자체는 이제, 왜냐면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보존이 되지만, 이 히트 리저버, 외부로의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이 생기죠. 이런 비가역적인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물체가 있죠. 여기서 둘 사이에 단열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 과정을 엔트로피로 표현하면 여기 수식처럼 되는데요. 이 엔트로피 변화량이 이 경우에 0보다 크게 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가 없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반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경우에 외부의 시스템까지 합치게 되면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클라우시우스는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기호로 S를 선택을 했는데요.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사디칸노의 연구를 기리기 위해서 S를 사용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이나 온도나 엔트로피 이런 개념들은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몇몇 과학자들이 원자론을 배경으로 해서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통계적인 방법론을 도입해서 이런 기체에서의 연력학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들에 의하면 기체는 분자들로 이루어졌고요. 오늘날은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이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압력과 온도의 원인이 되고 엔트로피는 이들 분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무질서하게 움직이는가 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이었죠. 근데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척한 과학자들은 여기 보이시는 볼츠만이라든가 막스웰, 깁스 같은 과학자들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볼츠만은 오늘날 통계 물리학의 아버지로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볼츠만이 정립한 통계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소위 말하는 H theorem, H 정리인데요. 처음에 볼츠만은 H를 쓰지 않고 E를 썼다고 합니다. 엔트로피의 E죠. 근데 이후에 누군가 이 기호를 H로 바꿨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에너지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호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H냐? 유력한 설은 이게 H가 아니고 역시 그리스 문자 에타를 표현한 거라고 그러죠. 에타를 대문자로 쓰면 H랑 모양이 같습니다. 근데 습관이 무서워서 이게 그냥 H로 굳어져서 오늘날 이거를 에타 세어림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H 세어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H 정리는 정리니까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체 분자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막스웰 볼츠만 분포에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스웰 분포는 말하자면은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의 통계물리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 분자의 속도가 x, y, z 각 방향으로 이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 속도의 크기, 속력은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제 루트 씌우면 되죠. 이 양은 이제 막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분포는 처음에 막스웰이 제안을 한 분포예요. 이 H는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이게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H는 항상 감소하는 방향이고 따라서 엔트로피 S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이 되죠.
이제 S가 최대로 되는 때, 즉 H가 최소로 되는 때가 이제 기체 분자 운동이 막스웰 분포를 따르게 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노이즈는 있지만 어떤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가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고 기체 분자의 운동은 막스웰 분포를 따르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자, 만약에 뜨거운 기체와 차가운 기체가 섞이는 거를 이런 통계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각각 그 막스웰 분포를 따르던 두 기체가 합쳐지면 하나의 막스웰 분포로 이제 가까워진다는 뜻이 되고요. 이게 두 기체의 온도가 이제 각각 같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처음에 막스웰 분포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 제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뜨거운 기체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차가운 기체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속도의 크기를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줬어요. 여기 1.5 정도랑 0.5 정도 이렇게 줬고, 이거를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 이제 섞이기 시작하죠. 섞이기 시작해서 마침내 이제 하나의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포,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이 종 모양의 분포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죠. 지금 파티클을 각각 1000개씩 2000개를 사용을 했는데, 파티클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커서 그렇지만 이 패턴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 분포에 대한 정보를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충돌하고 나면 이런 분포의 이제 속도 분포를 가지는, 속력 분포를 가지는 그런 이제 막스웰 분포를 가지는 상태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론이 발표되고 나서 학계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학계에서 통계학학은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독일 학계의 주류는 뭐냐면, 물질의 근본을 원자가 아니고 에너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다고 그래요. 특히 독일 철학계에서는 거의 모두가 원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제 추측에는 뉴턴력학이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모든 것들이 이제 입자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빛도 입자, 열도 입자, 모든 걸 입자로 설명하려는 기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빛의 간섭이나 회절을 설명할 수 없어서 파동이론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것이 한동안은 뉴턴의 권위에 밀려서 빛을 못 보다가 뒤늦게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19세기에는 드디어 전자기 이론이 이제 등장하면서 많은 성과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판도가 뒤바뀌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 당대 유명 과학자이고 철학자였던 에르너스트 마하는 이제 한 강연장에서 볼츠만이 강연을 끝내고 나서 나는 원자가 존재하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다고 하죠. 유명한 일화입니다. 지금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마하는 현상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되는 세상과 그것을 설명할 가장 단순한 이론을 추구하는 게 과학이다.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원자론은 지나치게 관념적인 이론가를 위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 원자를 실제로 본 사람도 당연히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원자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담입니다만 지금 물리학계도, 오늘날의 물리학계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좀 위험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학계가 지금 어떤 종류의 줄에 엉켜서 곤란한 상황인가 아닌가. 아무튼 나중에 전자빔 산란 실험 등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고, 이후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당연히 마하도 원자론을 받아들이게 되죠. 열의 본질도 한동안은 에너지를 매개하는 칼로릭이라는 물질을 찾으려고 했다고 그러죠. 마치 빛을 매개하는 물질 에테르를 사람들이 찾았었던 것처럼, 열이라는 속성은 칼로릭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그놈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놀랍게도 클라우지우스나 카르노의 이론들, 그리고 많은 이제 열 전달 이론들, 오늘날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열의 확산 같은 거, 딱 칼로릭 이론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이후에 주울의 실험을 통해서 열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어떤 이제 매개체가 아니고 그 자체로 에너지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통계역학 이론이 발표된 지 그렇게 뭐 오래전 얘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논쟁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스웰의 악몽, 로슈미트의 역설, 그 다음에 체로멜로와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볼츠만의 엔트로피식은 이제 나중에 받아들여지는데, 학계에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한 사례로, 재밌게도 막스 플랑크의 흑체 복사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일이 있죠. 근데 막스 플랑크는 사실 마하의 학파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역학을 신뢰하지 않았고, 흑체 복사도 어떤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를 설명할 때 다른 종류의 디스페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계속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볼츠만의 이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재밌게도 볼츠만 상수로 오늘날 알려져 있는 비례상수를 처음 구한 것도 막스 플랑크고, 이 상수 이름을 볼츠만 상수라고 명명한 것도 막스 플랑크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브라운 운동을 볼츠만의 통계 이론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통계역학에 힘을 실어주고 정설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으로 알려져 있는 이 확산계수식, 여기에도 볼츠만 상수가 들어가죠. 오늘날의 통계역학은 어디에 적용되느냐라는 말이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는 정보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마이클 쉐넌이 1948년에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발표합니다. 이 식은 깁스가 볼츠만 엔트로피 식을 약간 이제 일반화한 식을 만드는데, 이 식과 모양이 굉장히 이제 일치합니다. 이 통계학학의 엔트로피랑 사실상 동일한 개념의 이 식을 가지고 이 쉐넌은 어떤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혹은 가치를 표현하는 척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압축하죠. 뭐 zip 파일 같은 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통신할 때도 데이터를 압축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압축률 같은 것들은 엔트로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암호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엔트로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이걸 더 확장해서 어떤 지역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엔트로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인공신경망 같은 데서도 이제 기계학습 이론에 엔트로피를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츠만은 자신의 통계역학 이론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마하와는 반목이 아주 심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츠만의 불행했던 말년, 다들 알고 계시는 자신의 이론이 초반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진실은 본인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르멜로가 자신의 통계역학 이론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논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이제 글을 실으면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가 이제 1898년에 이제 기체이론 강의 2권을 이제 출판하게 되는데요. 여기 서문에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턴의 권위에 밀려서 한때 배척당했던 파동광학 이론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론이 부당하게 거부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문에서 언젠가 다시 자기의 이론이 빛을 보게 될 때 많은 내용을 재발견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도록
그건 낭비니까요.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설령 주위의 지지를 받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꿋꿋하게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